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국 부동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 중국 부동산의 폭등 시점과 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폭등을 또 중국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제가 알기로 불과 3, 4년 전, 뭐 이때 4, 5년 전이었나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오르고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났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중국인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맹신, 그리고 확고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어요. 특히 이제 저축을, 약간 정부의 정책도 그랬고 소비를 좀 장려하는 정책을 중국 정부가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뭐 소비를 좀 늘리고, 또 저축은 또 상대적으로 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또 많이 버니까, 중국에도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까지 모두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어떤 성의 어떤 수도, 뭐 이런 곳 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몰려들어서 부동산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상해에 살았었는데, 상해가 또 엄청나게 좀 비싼 곳이었어요. 북경도 굉장히 비쌌지만 상해는 어떤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중심지였고, 또 지금도 그거에는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수요가 많았던, 그 끊임없이 그 열기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 상해인데, 이 상해에서 또 이제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강남,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곳처럼 이미 많이 포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의 열기가 이미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곳에서부터 외곽으로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거기서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 이제 사람이 워낙 또 많은 곳이니까요. 그런 곳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고 안 되고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됐던 사람들이 그 정말 막 분해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고, 실제로 울었어요. 실제로 그 앞에 나와서 분양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막 분해하고 울고 막 주저앉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떤 분양에 대한 열기와 또 어떤 욕망, 그 부에 대한 욕망, 뭐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런 투자와 그런 돈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곳이 이제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그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그 가격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계속 형성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중국 어떤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이제 너무 과열된 열기로 인해 그 엄청난 침체가 예상이 된다, 엄청난 폭락과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정부가 그때 또 고삐를 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단속을 했고, 또 기업체도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기업 부실이라든지 뭐 갖가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아마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었죠. 뭐였죠?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에까지 몇 번에 걸쳐 이제 계속 직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헝다그룹 이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지금 그 중국 부동산의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 관련해서 지금 해결할 실마리를 좀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예요. 침체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어느 정도 자국 내 인플레이션 해결이 됐다고 해도 중국이나 유럽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이 특히 이제 문제인데, 중국은 이제 부동산에 제가 말씀드린 그 거대 헝다그룹의 어떤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를 하지 않고 모두 이제 저축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이것이 이제 재무 건전성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의 침체가 하방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어떤 경제 성장 동력,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과열됐던 게 굉장히 많이 식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또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어떤 거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시장,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럽의 어떤 생산 수요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또 이런 세계적인 수요 감소나 경기 침체가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가장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뭐 원재료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면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침체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침체되는 거는 이제 몇 년 후에 보통 와요. 1, 2년 후에 이제 지금 침체된 영향이 뭐 이렇게 파급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동산의 가뜩이나 이제 거품이라든지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경기 침체까지 받게 되면은 이 타격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몇 배로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코로나 직후에 어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부동산의 부실이 그리고 부동산의 폭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삐를 그때 당장 작년부터 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과하게 좀 소비를 했던 과하게 부동산에 이제 투기를 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작년부터 어떤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정책의 특성상 강하게 고삐를 주기 시작했고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좀 보기가 쉽거든요. 사실 이런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 강하게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지금도 어떤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되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는 한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너무 약하게 가다가 혹은 뭐 너무 지나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사람이 생길까봐 뭐 완만하게 뭐 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시장 경제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상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따라서 흘러가게 내비두는 게 사실 정상적인 경제 회귀 현상입니다. 그래서 괜히 뭐 섣불리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제 피진 않지만 어찌됐든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자산 가치의 어떤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걸 역행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일단 그렇게 흘러가게 둬야 되니까 나중에 더 큰 폭탄을 맞기 전에 지금부터 이 어떤 자각 본인 개개인들 국민들의 어떤 자각을 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을 좀 심어주고 진행이 돼야지 이제 완만하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살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자각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각을 시켜주지 않고 자꾸 어떤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피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금리라든지 뭐 이런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개개인들이 탈출구 본인의 살 길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조건 한국 부동산 지금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폭락을 그래도 그나마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매자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살 건지 아니면은 전세금을 되게 확 낮춰가지고 확 깎아가지고 낮은 가격에 전세를 빨리 주던가 아니면은 낮은 가격에 빨리 금매로 팔던가 뭐 이런 상황 자금적인 여유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산 사람의 경우 이제 본인들의 각각의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본인의 어떤 탈출구를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이. 아시다시피 거래가 절벽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가가 호가가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에 호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실거래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거래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없고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가격을 후려치고 정말 많이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탈출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세계 경제나 중국이나 그리고 유럽의 어떤 악재도 미국 외에도 중국이나 유럽에서의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계시다면은 지금 빨리 정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정리하시고 본인의 어떤 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만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나가고 있고 인구 고령화요? 인구 고령화된다고 집값이 올라주나요? 집은 안 짓나요? 뭐 여러 가지 를 봤을 때 상승론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만 이제 보고 그거를 위로를 삼으시지 마시고 좀 시야를 좀 넓게만 가져보세요. 뭐 본인들이 어떤 상승에 굳은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보면은 본인도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고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모든 지표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직접 느끼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이 본인한테 어떤 파급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